영업무역. 이 이름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그 검은색 노스페이스, 롱패딩, 그거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영업무역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영업무역은 글로벌 아웃도어 시장의 판을 움직이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인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본질, 두 개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이 기업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오해를 푸는 게 영업무역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죠. 아, 오해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국내 노스페이스 매장이랑 제품은요. 지주사인 영업무역 홀딩스 산하의 영원 아웃도어라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아, 회사가 아예 다른 거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영업무역은 그게 아니라 미국 노스페이스 본사,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같은 이런 전 세계 최상위 브랜드들의 주문을 받아서 옷을 만들어주는 사실상 100% 수출 기업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겨울마다 보는 그 수많은 노스페이스 패딩이 사실 오늘 얘기하는 이 영업무역의 직접적인 작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영업무역 이퀄 노스페이스, 이 공식이 깨지는 순간인데요. 네, 영업무역의 첫 번째 심장이자 핵심 현금 창출원이 바로 이 제조 OEM 사업이에요. 네네. 전체 매출의 약 68%를 차지하거든요.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아크테릭스까지 약 40여 개 글로벌 최상위 브랜드들이 영업무역의 고객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들이 디자인을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걸 OEM이라고 하죠. 때로는 영업무역이 먼저 디자인과 기술을 제안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ODM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믿고 맡기는 공장, 뭐 이런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심장이 두 개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나머지 한 28%를 차지하는 또 다른 심장은 바로 스위스의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카트, SCOT입니다. 아, 자전거요? 네, 영업무역이 직접 인수한 자회사죠. 이 브랜드 역사가 아주 깊어요. 1958년에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스키포를 만들면서 시작됐고요. 와, 1958년이요? 네, 그러다 1986년에 첫 산악자전거, MTB를 내놓으면서 자전거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죠. 지금은 매출의 80% 이상이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고가 자전거에서 나옵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브랜드들의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접 인수한 유럽 명품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의 흐름이 최근에 좀 달렸다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팬데믹 때는 야외 활동이 막히면서 자전거 붐이 엄청나게 일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났죠. 그때는 스캇의 매출 비중이 확 커졌어요. 그런데 엔데믹이 오면서 자전거 시장 전체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는 문제가 생겼죠. 아, 재고 문제. 네, 스캇도 그걸 피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잠시 주춤하는 동안 오히려 본업인 제조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본질인 제조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수십 년 동안 이 험난한 기능성 의류 제조 시장에서 어떻게 글로벌 1위를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옷을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요? 네. 영업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옷만 꿰매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산복에 쓰이는 메리노울 같은 기능성 원단을 아예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합니다. 원단부터 직접요? 네. 실을 뽑는 것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력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필살기 같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심실링 기술이에요. 심실링이요? 네, 심실링. 고어텍스 같은 방수 원단은 옷을 만들 때 바늘로 꿰매면 그 구멍으로 물이 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바느질 없이 열과 압력만으로 원단 조각들을 완벽하게 붙여버리는 기술인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 이런 고난도 기술력이 다른 업체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진입장벽, 그러니까 일종의 해자, 모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도 결국 의류 산업은 사람 손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맞추려면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야 할 텐데 요즘은 베트남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영원무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그게 바로 영업무역의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지점입니다. 신의 한 수. 남들이 다 중국, 베트남으로 갈 때 영업무역은 1980년대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방글라데시에 깃발을 꽂았죠. 1980년대요? 와, 정말 빠르네요. 거의 40년 전인데 그땐 방글라데시가 의료 생산 기지로 알려지기 훨씬 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린 거죠.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와서 중국,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고민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기웃거릴 때 네. 영원무역은 이미 치타공, KPZ, 공단 같은 거대한 자체 생산 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와, 도시를요? 네.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된 노동력에 저렴한 인건비까지 더해지니 원가 경쟁력 면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고요. 기술력도 최고, 가격 경쟁력도 최고. 이러니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고객사들이 떠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보통 20년, 30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한다고 하던데요. 네. 브랜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파타고니아가 새로운 친환경 고기능성 재킷을 개발한다고 해보죠. 네. 이건 단순히 도면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 단계부터 영업무역의 R&D팀과 함께 원단을 테스트하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아, 개발부터 같이 하는군요. 네. 이미 수십만 장의 제품을 만들면서 손발을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걸 갑자기 다른 업체에 맡긴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죠. 리스크가 크겠네요. 그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락인 효과, 즉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으로 묶이던데 이게 맞는 비교인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한세실업은 갭이나 타겟 같은 브랜드의 캐주얼 니트 의류가 중심이고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신발에 거의 모든 걸 집중하고 있죠. 영업무역이 싸우는 진짜 전쟁터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거대한 두 라이벌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션즈 인터내셔널이에요. 나이키 유니클로의 핵심 파트너로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는 규모 면에서는 영업무역보다 훨씬 큰 공룡 같은 기업이죠. 20조 원? 또 다른 강자는 대만의 에클라나 마칼록 같은 회사들인데 특히 에클라는 룰루레몬의 고기능성 원단을 공급하면서 영업무역과 기술적으로 직접 경쟁하는 아주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이네요. 그런데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영업무적이 최근에 엄청난 실적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숫자로 실력을 증명한 셈인데요. 네, 바로 지난 2025년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40%나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었죠. 40%나요? 네, 매출은 1조 2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늘었고 영업이익은 1,800억 원으로 무려 73.4%나 급증했습니다. 73.4%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0원 벌던 장사에서 올해 1,734원을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첫째, 핵심인 OEM 부문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브랜드인 아크테릭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비싼 옷 주문이 늘었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률이 크게 좋아졌죠. 둘째,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자회사, 스캇의 적자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스캇이요? 자전거 재고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물론이죠. 재고 자산을 보면 됩니다. 불과 한 분기 전인 2분기에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이 1조 3천억 원어치가 넘었는데 1조 3조요? 와. 네, 근데 3분기에는 1조 1,5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어요. 무려 2천억 원 가까운 재고가 팔려나가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아. 기업 입장에서는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와.
본업은 더 강해지고 아픈 손가락이던 자회사는 협복되고 정말 이상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이 이 기업을 들여다보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척도 중에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네. 그런데 영업무역의 PER은 약 6배에서 7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6, 7배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까 경쟁사로 말씀드렸던 대만의 에클라나 마칼롯은 PER이 20배가 넘습니다. 20배요? 네, 영업무역보다 시장에서 3배 이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두고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하고 또 자전거 사업이 섞여 있어서 순수한 의료 OEM 기업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 거래량이 적다는 점 등이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듣고 보니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앞으로 주가가 오를 여력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경쟁사들이 받는 평가의 절반만이라도 인정받는 날이 온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회사도 이런 저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아주 착실히 하고 있거든요. 미래 준비라면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팔방글라데시 전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생산 거점을 전 세계로 넓히고 있어요. 최근 인도 신공장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 2025년 1분기부터는 아프리카 케냐 공장에서도 생산을 시작합니다. 케냐요? 아프리카는 좀 의외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케냐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무관세. 네, 가격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카드죠. 또 미국 시장 바로 근처인 중남미,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라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납품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니어쇼링 전략의 핵심입니다. 생산기지를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면서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도 뛰어들었다고요? 의료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라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2025년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의 부동산 개발업을 공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던 땅이나 건물을 그냥 임대만 해줬는데 앞으로는 직접 개발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오, 첫 프로젝트로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영원등산 문화센터 부지를 오피스텔 같은 건물로 재개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업과 시너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가진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신사업도 있나요? 네, 친환경 소재 기술 기업으로의 진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친환경 염색 기술 기업 컬러러픽스, 핀란드의 섬유 재활용 기업 인피니티드 파이버 같은 곳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아, 투자. 네, 파타고니아나 룰루레몬 같은 고객사들은 갈수록 친환경 기준이 까다로워지는데 이런 요구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죠. 목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2025년까지 친환경 원단 사용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리스크 요인과 긍정적인 소식들도 짚어주시죠.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나중에 주액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이 전혀 없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건 정말 좋네요. 지주사의 지분율도 50%가 넘어 지배구조도 아주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11월 19일 나온 공시를 보면 자회사 스캇의 2대 주주를 상대로 한 콜옵션 중재 소송에서 승소해서 지배력을 더 강화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리스크라기보다는 변수인데요. 국민연금이 약 10%, 외국인이 약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들이 만약 대량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최근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의 딸 성내은 부회장으로의 승계 구도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오너 리스크도 잠재적인 관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주들을 위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배당에 좀 인색하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벌어들인 이익의 한 10에서 15% 정도만 주주에게 돌려줬는데 이걸 2027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25%면 꽤 크네요. 그렇죠. 벌어들인 돈의 4분의 1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어요. 아, 어떻게 관련이 있죠? 승계 과정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주사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회사인 영업무역이 배당을 많이 해서 지주사로 현금을 보내줘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배당 확대 약속은 실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영업무역은 흔들림 없는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저평가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시작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결국 영업무역 앞에 놓인 질문은 명확해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된 이 압도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시장이 과연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가치로 인정해 줄 것인가. 실적이라는 숫자, 미래 전략이라는 청사진, 모든 조각은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꾸준한 실행과 그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길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을 보면 영업무역의 그 거대한 글로벌 생산기지랑 스위스의 자전거가 동시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기업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성공한 셈입니다.